세종 9년 8월 20일 형조판서 노한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어느 집 노비로 보이는 사내가 지게로 무언가를 쥐고 가는 걸 보았죠. 지나치면서 슬쩍 보니 노한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게에 얹혀져 있던 것은 사람의 형상인 것 같기는 한데 뼈와 가죽이 들러붙어 앙상한 형태에 거의 반쯤 죽어가던 무언가였죠. 놀란 노한은 그 노비에게 뒤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물으니 노비는 집현전 은교 권체의 노비인데 이 노비가 도망간 것에 화가 나 권체가 가두어 밥을 안 주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기어코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한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세종에게 우리 형조에서 이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죠. 세종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나는 권체의 성품이 얌전하고 조용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니 아마도 그 아내에게 영향을 받아 그랬을 터이니 끝까지 상세히 조사하라. 라고 명을 내렸죠. 그렇게 엄명이 내려오자 의금부에서는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죠. 그 뼈만 앙상하게 남아 반쯤 죽어있던 여종은 덕금이라는 권체의 노비로 권체가 덕금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권체의 부인이던 정씨가 보기에 자기는 찾지 않고 밤낮으로 덕금이만 찾고 있거라 하니 당연히 정씨 눈에 덕금이는 눈의 가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덕금이 할머니가 병들어 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덕금이는 권체에게 할머니가 위독하시니 다녀오겠다고 며칠만 휴가를 달라고 했죠. 하지만 권체는 휴가를 줄 수 없다며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걱정되었던 덕금이는 권체 몰래 집을 나가 할머니 댁으로 향했죠. 하지만 덕금이가 몰래 집을 빠져나간 일은 모두 부인 정씨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곧바로 권체에게 가서 덕금이가 다른 남자랑 눈 맞아 도망갔다며 당장 잡아들여서 혼쭐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 말을 듣고 계열받은 권체는 종들에게 당장 덕금이를 잡아들이라 명령했습니다. 권체는 금세 잡혀온 덕금이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리고 몽둥이로 엄청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왼쪽 발에 쇠고랑을 채워 창고에 가두어 버렸죠. 덕금이에 대한 권체의 총애가 끝났다는 걸 눈치깐 부인 정씨는 질투에 들끓던 속을 분출하기 시작했는데 눈에 가시였던 덕금이의 목을 따버리기 위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여종인 녹비가 정씨에게 만약 칼로 덕금이의 목을 자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되어 시끄러워질 것이니 고통을 주어 저절로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녹비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 덕금이를 가둔 채로 서서히 죽도록 온갖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씨는 덕금이에게 갖은 학대를 가했고 밥도 주지 않았으며 대신에 똥과 오줌을 먹으라며 줬죠. 덕금이가 구더기 끓는 똥오줌을 먹지 않겠다며 버티자 정씨는 침으로 항문을 쿡쿡 찔러 고문하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구더기가 들끓는 똥오줌을 억지로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덕금이는 몇 개월 동안 죽지 않을 정도의 밥과 구더기 꿈틀대는 똥오줌만 먹으며 죽지 못해 살아있었는데 심지어 침으로 고문까지 당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야위어가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죠. 지내는 모습도 마치 돼지 같았습니다. 돼지도 이보다는 나았겠죠. 그러다 부인 정씨는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덕금이를 인근 야산에 파묻으라고 지시했는데 그래서 노비 중 한 명이 덕금이를 지게에 지고 가다가 형조판서 노한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종이 주인을 고소하거나 그와 관련해서 국가가 조사를 할 수 없게 만든 법이 있었고 심지어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경우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묻지도 않고 그 노비를 차명에 처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을 조사하던 의금부에서는 세종에게 종과 주인 사이의 일로 형벌을 쓰기엔 좀 그러니 권체의 아내 정씨가 가주인 권체의 명령을 듣지 않고 포악하게 한 것만 죄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세종은 권체의 일은 비록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노비가 스스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알고 신문한 것이니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권체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거든 다시 잡아와서 신문하라. 진실로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 덕분에 죄 없던 노비들만 죄다 잡혀와 고문당하다 개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끌려온 권체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아내가 다 한 일이다. 라고 하기도 했죠. 모든 조사 끝에 의금부에서는 권체에게 장 80대, 부인 정씨에게 장 90대의 형벌을 내릴 것을 권해했습니다. 하지만 허조, 정음지 등은 종을 학대한 일로 주인을 크게 처벌하면 신분제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종묘가 어떻고 사직이 어떻고 하며 세종에게 이야기했죠. 세종은 생각 끝에 아직 덕금이도 살아있고 영무와 관련된 일도 아니고 하니 권체의 관직을 거두고 부인 정씨는 장 대신 돈을 내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채는 1년 후 복직하였고 이후로도 이 덕금이 사건이 승진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주인과 종의 일로 주인이 처벌이 된 초유의 사태, 덕금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태종 4년인 1404년,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조선 건국 이래 최초로 노비가 주인의 딸을 강간한 사건이었고, 단순한 강간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기강을 뒤흔든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 기득권들은 이 사건을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을 능욕하여 아내로 삼아 재산을 빼앗으려 한 사건으로 생각해 계급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한양의 판사의 벼슬에 있던 이시성을 가졌고 스스로 자자와 알지자를 쓰는 한 남자가 있었죠. 그 이 판사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내은이는 나이 16세에도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고 나머지 2딸도 13살, 10살로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판사가 갑자기 사망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아내도 시흥시흥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아버지를 여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잃은 3명의 딸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첫째 내은이는 두 동생들을 챙겨 부모님의 3년상을 하려 하고 있었죠. 그녀는 불과 16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판사의 농가 밭이 있던 과천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간호 실구지가 동생과 함께 한양 주인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실구지는 내은이에게 아가씨, 우리가 살고 있는 과천으로 내려가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이 판사가 살아있을 때는 주인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노비였는데 이 판사가 죽고 어린 딸들만 남게 되자 건방진 말투로 감히 주인인 내은이에게 이러자 저러자 한 것이죠. 한마디로 종이 주인에게 기어오르며 주인집 딸들을 나이가 어리다고 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내은이는 여자의 도리는 안방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지금 부모님 3년상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찌 과천으로 가서 살 수가 있겠느냐 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러자 실구지는 주인마님의 논밭의 농사를 제가 다 짓고 있는데 만일 아씨께서 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라며 으름장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실구지의 협박에 세상 물정 모르고 어렸던 내은이는 덜컥 겁을 먹었죠. 실구지가 진짜로 도망가 버려서 농사를 지어주지 않으면 자신과 동생들은 당장에라도 쫄쫄 굶으며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에는 이 일에 대해 상의할 사람마저 없었죠. 간호 실구지의 말에 따라 과천으로 가자니 아직 3년상도 끝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실구지의 말을 안 들으면 당장에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고민이었던 내은이는 고민 끝에 결국 실구지의 의견에 따라 과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과천으로 이사 온 첫날 밤이 되자 아무래도 쉽게 잠이 들 수 없었던 내은이는 자꾸 뒤척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웬 사내들 여러 명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죠.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겁에 질린 내은이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사내 중 한 명이 갑자기 내은이에게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고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내은이는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죠. 내은이의 엄청난 저항에 당황한 괴한은 있는 힘껏 내은이의 저고리를 잡아당겨 저고리가 찢어졌고 또다시 치마를 잡아 찢어버리고는 누런이를 드러내며 씩 웃는 것이었습니다. 내은이가 사력을 다해 저항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죠. 그러다 괴한 중 한 명이 처남은 이 계집을 맡아 라고 다른 한 사람에게 말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죠. 내은이를 또 다른 사내에게 맡긴 괴한은 본이 잠들어 있는 내은이의 두 동생을 깨워 또다시 옷을 벗겼고 명문도 모르고 잠에서 깨어난 두 동생은 발가벗겨진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동생들마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말았고 이 모습을 바라보던 내은이는 사력을 다해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마을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 집에 도움의 손길은 없었죠. 그렇게 밤새 저항하다 날이 점점 밝아오던 새벽녘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만큼 힘이 빠진 내은이는 결국 괴한에 의해 손발을 묶인 채 겁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한 그들은 점점 날이 밝아오자 문 밖으로 나갔는데 그들의 모습을 본 내은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밤에 자신의 방에 침범해 동생들을 겁탈한 괴한은 간호 실구지였고 내은이의 손발을 묶고 강제로 범한 괴한은 실구지의 처남 박질이었던 것이죠. 밤새도록 저항했던 내은이는 실신에 쓰러져 있다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한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대로 간호인 실구지의 여자가 될 수는 없었던 내은이는 그대로 정신없이 관아로 달려가 실구지를 고발했죠. 그 모든 사실을 들은 관아에서는 실구지와 박지를 잡아다 공문했고 그들은 순순히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모든 자백을 다 받은 의정부에서는 태종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태종은 죄인 실구지와 박지를 대명률에 따라 능지처참하라 명했죠. 이 사건은 단순 강간 사건이 아니라 신분제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역 죄인이나 중대한 죄를 범할 때 적용하던 대명률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실구지는 일부러 내은이를 자신들이 살던 과천으로 내려오도록 협박했고 강제로 겁탈한 후 아내로 삼아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은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만큼 강한 벌로 처벌한 것이었죠. 그 이후 세자매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의 충격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추측이 되네요.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뒤흔든 노비가 주인을 겁탈한 악질적인 강간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여인 임복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현감의 벼슬을 지낸 임수산의 딸이었죠. 임복비가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아버지의 첩이었던 소근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버지와 소근이 함께 낳은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오빠이던 어연과도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복오빠 어연이 어머니인 소근과 짜고 임복비에게 술을 먹였는데 엄청 만취한 임복비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이복오빠이던 어연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연의 강간으로 인해 임복비가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죠. 임복비는 억울해 소근에게 하소연했지만 소근은 어연과 함께 같이 살면서 허물없이 지내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임복비는 숙부이던 임덕산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만 숙부 임덕산 역시 너네 아버지가 어연을 잘못 가르친 탓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 라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었죠. 그 누구도 강간당한 피해자인 임복비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임덕산은 조카였던 임복비가 시집갈 때가 되자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걸 알면서도 서산에 살던 박아생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임복비는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시집가겠다라고 숙부에게 말했지만 숙부는 그 말을 무시한 채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임복비는 남편인 박아생을 따라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하지만 임복비는 출산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남편 박아생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몸이 안 좋으니 숙부의 집으로 돌아가서 병이 나은 뒤 시집으로 가겠다고 청했고 이에 남편도 승낙하자 그렇게 그녀는 다시 숙부 임덕산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조카를 본 임덕산은 그녀를 매몰차게 대했는데요. 왜 다시 돌아왔냐며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이제 시집을 갔으니 시댁에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걸 시댁에서 알면 난리가 날 걸 알고 있었던 임복비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자신을 임신시켰던 어연과 함께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안가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임복비는 남편을 버리고 내연남과 함께 도망을 쳤다는 이유로 교형에 처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러자 임복비의 종은 어연에게 복비가 강간당했다는 사실과 여러 자초지종들을 구해 바쳤고 주인인 임복비가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세종은 이 이야기를 듣고 대신들과 의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견이 둘로 갈리게 되었죠. 임복비가 비록 강간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서로 화해했으니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둘이 화해는 했지만 강간을 당한 건 맞으니 사형을 시킬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러자 세종은 그러면 임복비를 사형을 면해주고 먼 곳에 관비로 보내라 라고 명했지만 형조판서 정년이 다시 절개를 지키지 않은 임복비가 사형을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다시 아뢰었고 결국 세종은 그의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임복비는 강간당하고 가해자의 아이를 임신해버렸으며 억지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임복비 아버지의 첩이던 소근도 교형에 처해졌고 복비를 강간했던 어연은 참형에 처해졌습니다. 임복비의 숙부이던 임덕산은 도망을 가버렸는데요. 훗날 결국 잡혀 사군 육진 중 한 곳인 여연으로 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군인으로 살게 되었죠. 결국 가해자와 방관자였던 소근, 어연, 임덕산은 처벌받아 마땅했던 것 같지만 피해자인 임복비가 교형에 처해서 죽게 된 건 참 아쉬운 판결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던 태종대왕이 임복비의 사정을 알고도 교형에 처할 것을 허락한 것도 믿기지 않네요. 조선시대 때 억울한 죽음을 맞은 여인 임복비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초 엄청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최고 위층 양반의 갑질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된 고관대작들이 모든 사건을 덮으려다 사건을 보고받은 세종이 이상함을 느껴 전면 재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황희, 맹사성 등의 정승들과 형조판서, 형조참판, 형조좌랑, 대사원 등 총 14여 명의 높은 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은 대형 사건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난리가 났던 것일까요?
당시에 서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를 모두 가진 최상위 계층의 금수저인 인물이었고 워낙 귀하게 자란 하나밖에 없는 이름인지라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싸가지 또한 겁나게 없었죠. 그의 목은 항상 뻣뻣했고 성격은 거칠고 거만했습니다. 어느 날 서달은 어머니를 모시고 왕이나 대관대작들이 즐겨 찾는 온양온천으로 휴양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휴양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던 중 신창현을 지날 때였습니다. 서달과 어머니의 행렬의 옆을 어떤 고을의 아전들이 지나쳐간 것이죠. 서달은 한낱 아전 주제에 감히 자신과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가지 않은 것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은 이런 대우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방금 지나간 아전 2명을 당장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사실 서달은 그냥 금수저 양반집 아들일 뿐이지 왕족이나 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전들이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서달에게 인사를 할 필요는 없었죠. 아무튼 하인들은 두 아전을 뒤쫓았지만 잡지는 못했고 그들이 갔을 것이라 추측되는 마을을 이잡듯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다른 아전을 발견한 하인들은 그를 붙잡아 2명의 아전 어디 갔냐고 물었죠. 당연히 그 2명이 누군지도 알 길 없는 다른 아전은 모른다고 했는데 서달의 하인들은 그가 2명의 아전을 숨겨준다고 생각하고 줄을 묶은 뒤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니 그 장면을 목격한 표은평이라는 사람이 달려가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던 하인들을 말리며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사람을 패는 것이냐라며 그들에게 소리쳤죠. 그러자 하인들은 소리치던 표은평에게 달려들어 이제는 그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두들겨 맞은 표은평은 하인들에 의해 서달의 앞으로 질질 끌려가게 되었죠. 서달은 끌려온 표은평에게 아까 인사를 안 하고 간 2명의 아전이 누군지 말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했고 당연히 그들이 누군지 알 길 없던 표은평은 모른다고만 말하자 서달은 또다시 하인들에게 더 심한 매질을 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이 맞은 표은평은 결국 다음날 죽어버리고 말았죠. 이 일이 벌어지자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남편을 잃은 표은평의 아내는 관아에 달려가 이 일을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보고받은 대사원 조계생은 조사관 이수강과 조순에게 사건을 조사하라 명했죠. 얼마 뒤 사건의 보고서를 건네받은 조계생은 형조의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본 형조에게 서달을 처벌할 것이고 무고한 백성들에게 폭행을 하고 심지어 한 명은 죽이기까지 한 서달은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달의 아버지 서선은 서희의 11대 손으로 태종 이방원과 동문수학한 사이였고 여러 고위급 벼슬을 두루 역임한 대단한 인물이었죠. 서선은 사건이 발생한 신창현의 현감 곽규와 조사관 이수강을 찾아가 사건을 조작해서 자신의 아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이자 옆 고을의 현감이던 노호에게 부탁해 형조로 가던 조계생의 보고서를 중간에서 빼돌렸죠. 그리고 동시에 표은평의 가족에게 찾아가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달의 장인도 사위의 구제를 위해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장인은 바로 조선 초 24년 동안 정승자리에 있었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재상이라 일컬어지는 황이었죠. 당시 우의정이던 맹사성의 고향이 신창현이었는데요. 황이는 맹사성을 찾아가 표은평의 가족들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맹사성은 신창의 현감 곽교에게 서신을 보냈고 표은평의 형 표만복을 한양으로 불러 돈을 찔러주며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서달의 외척 중 한 명인 강윤도 가세에 표은평의 집안에 찾아가 돈을 건네며 합의를 도와달라고 회유했고 이미 맹사성에게 뇌물을 받아서 돌아온 표만복 또한 표은평의 아내에게 찾아가 회유와 협박을 했고 결국 표은평의 아내는 합의서를 써주게 되었죠. 합의서를 받자마자 사건의 조작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조사관이었던 이수강과 조선은 1차 보고서의 내용을 완전히 뒤엎고 표은평 살해 사건은 서달의 하인 중 한 명인 잉제이중이 주인에 대한 과잉 충성을 보여 스스로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1차 보고서와 전혀 다른 사건 조사 보고서를 받은 대사원 조계생은 이상하다 생각해 다시 다른 조사관인 윤안과 이윤에게 사건을 재조사를 시켰는데요. 하지만 이 둘도 역시 강윤, 이수강, 조순에게 설득되어 이들의 보고서도 2차 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계생에게 보고되었죠. 그렇게 사건이 변질된 3차 보고서가 형조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조자랑 안승선은 이 사건의 보고서를 받고서도 바로 철회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기 시작했죠. 7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이 사건은 뒤늦게 형조판서에게 보고되었는데 최근 형조판서로 오른 사람은 바로 서달의 아버지 서선이었습니다.
사건 처리에 시간이 끈 이유는 서선이 형조판서가 되기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게 형조판서 서선은 형조 참판이던 신계에게 이 사건을 넘겼고, 서선의 뜻을 알고 있는 신계는 즉시 하인 잉시종을 잡아 옥에 가두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세종에게 올라가게 되었죠. 보고서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세종은 직접 의금부에 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를 명했죠. 그러자 결국 이 사건의 진상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세종은 격분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처벌했는데요.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은 파면시켰고, 형조판서 서선은 직첩을 회수해버렸으며 형조참판 신계, 형조자랑 안승선, 대사원 조계생은 유배를 보내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이수강, 조순, 이훈, 윤한 등 조사관과 현감들은 곤장 100대를 맞고 벌금을 맞는 등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서달은 아버지 서선이 단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해 곤장 100대 3천리 밖으로 귀양을 보내졌으며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 황희와 맹사석의 명성에 크나큰 흠집이 생기게 되었고, 자신의 할 일만 했을 뿐인 대사원 조계생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귀양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일명 서달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백성의 죽음을 무마하려 했던 최악의 비리 사건이자 높은 관직에 있던 대신들이 한꺼번에 큰 처벌을 받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기도 했죠. 조선의 기득권, 양반에 의해 갑질을 넘어선 권력형 비리 사건이 되어버린 서달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